저는 계속해서 헤이딜러 관련 자료를 모아보고 있고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이딜러가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를 단순히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 생겼고 그 법이 어떤 길을 열어줬고 그 결과 지금 어떤 문제들이 커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기존 산업 안으로 들어올 때 법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묻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의 규제를 푼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문 하나가 훨씬 더 큰 시장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중고차 시장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중고차 시장은 원래 정보 비대칭이 큰 시장입니다. 차를 파는 개인은 내 차 시세가 얼마인지, 어디에서 감가가 붙는지, 어떤 경로로 팔리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딜러는 매입 가격, 상품화 가능성, 국내 판매 여부, 경우에 따라 수출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교 견적 플랫폼은 처음 등장했을 때 분명 편리했습니다. 개인이 여러 딜러의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기존 법 체계가 이 서비스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부딪힌 법이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초기 충돌의 핵심은 온라인 기반 중고차 비교 서비스가 기존의 오프라인 자동차 경매장이나 자동차 매매 사업과 비슷한 틀로 해석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법 체계에서는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경매실, 주차장, 성능 점검 시설, 인력 같은 물리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온라인 플랫폼도 여기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 안에서 정보와 가격을 연결하는 서비스인데도 오프라인 경매장처럼 판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앱과 데이터 중심 서비스가 낡은 오프라인 기준으로 재단받는 구조였고 당연히 큰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입법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에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법이 처음에는 플랫폼을 기존 틀 안에 억지로 넣으려 했지만 나중에는 플랫폼에 맞는 별도의 틀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막는 방식이 아니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조항이 자동차 관리법 제65조의 2입니다. 이 조항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 제공의 등록을 다룹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에서 차량 정보를 받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도권 안에서 등록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생기면서 법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 제공자라는 별도 유형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온라인 플랫폼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조항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 제공자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법이 허용한 기본 구조는 어디까지나 차주와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 사이를 연결하는 정보 플랫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보의 장을 열어준 것이지 거래의 모든 역할까지 맡으라고 전부 풀어준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현장의 문제의식이 시작됩니다. 플랫폼은 과연 어디까지 정보 제공자이고 어디서부터는 시장에 직접 참여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셀프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검수 시스템이 붙고 제로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거래 과정 전체에 개입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인식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편의 서비스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처음에는 가격을 비교해주던 플랫폼이 점점 검수도 하고
탁송도 붙고 거래 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 직접 사고 파는 구조처럼 보이는 지점까지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걸 지금 당장 불법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법과 편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범위를 최대한 넓게 활용하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선수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심판 역할도 하고 다시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 거칠게 들릴 수는 있어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압박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검수와 성능 점검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성능과 상태를 고지하려면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가 점검하고 보증한 기록부를 발급해야 하고 그 기록부는 일정 기간 안에 점검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은 곧 성능 기록부라는 것이 단순한 서비스 안내문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와 자격 위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이 말하는 검수와 법령상 성능 점검은 정확히 같은 것인지, 소비자가 체감하는 검수비는 어떤 구조 위에 있는 것인지,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더 분명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탁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이것이 단순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거래 구조 안에 묶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그건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거래 전후 과정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정보만 연결하던 플랫폼이 점점 검수, 이동, 인수, 인계, 거래 이후 처리까지 넓혀간다면 법이 처음 열어준 문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더 민감해지는 곳은 폐차 영역입니다. 폐차는 단순히 차를 처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소 등록, 해체, 재활용, 환경 규제, 부품 유통까지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보다 훨씬 더 강한 업역 규제가 작동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저17조에 이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장은 아무 플랫폼이나 손쉽게 들어와 연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길이 열립니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헤이딜러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폐차 서비스가 이 실증 특례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말은 곧 원칙적으로는 장벽이 있는 영역을 예외적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열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규제를 풀어준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틈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제 그건 단순한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과 관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장이 계속될수록 현장에서는 분명히 일자리와 업역이 줄어든다는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를 푼 다음 그 다음 확장까지도 함께 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처음 문 하나를 열어준 것과 그 문이 결국 건물 전체를 바꿔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권의 책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법이 생겼고 그 법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점검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처음 규제를 완화해 준 이유는 분명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했고 기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고 정보 제공을 넘어 거래 전반과 부가 서비스, 그리고 다른 업역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 지금도 그 완화의 근거가 그대로 유효한지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며 동시에 혁신을 완전히 막지 않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도는 그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지 이제는 더 분명하게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 회사의 성장 이야기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 서비스가 기존 산업과 부딪힐 때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홍보가 아니라 더 분명한 기준과 더 강한 감독, 그리고 그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규제는 어디까지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반대로 어떤 부분은 반드시 더 보완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플랫폼 서비스가 더 많아질 텐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도 계속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